2007년 어느 밤 핏빛 서막. 2007년 산동성 시골 마을에 어둠이 깊게 드리워졌다. 늦은 밤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베이징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서재. 범죄 수사 전문가 우거칭은 늦도록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의 뇌리 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미 수십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잔혹한 사건들을 마주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바로 그때 책상 옆에 놓인 전화기가 성광처럼 울려댔다. 이토록 늦은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불길한 징조일 수밖에 없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산동성 경찰국장의 목소리는 긴박했고 떨림마저 느껴졌다. 우 선생, 큰일 났습니다. 산동성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가족 3명이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일가족, 3명, 모두 살해. 이 단어들은 우거칭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현장이 너무 끔찍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장은 마치 악마가 춤을 춘 것 같고 범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전에도 수많은 사건 의뢰를 받았지만 이번만큼 국장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 우거칭은 집단적으로 이 사건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곧장 침실로 향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는 악마의 포효처럼 들렸고 번개는 밤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 우거칭은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어쩌면 이 비는 죄악의 그림자가 세상에 드리워진 것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행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수사 장비를 챙겨 넣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죽은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열쇠였다. 빗소리가 점차 희미해지는 새벽, 우거칭은 택시를 잡아 산동성으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도대체 어떤 원한이 이토록 잔인한 범죄를 낳았는가? 아직 그는 몰랐다. 이 잔혹한 사건의 핵심에 바로 절인 채소 한 봉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단서가 모든 것을 뒤흔들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핏빛 서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피쿼칭이 사건 현장석을 빗자늘 공종이 비롤.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피와 절망의 현장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채 가시지 않은 핏빛 서막은 이제 막 시좀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우거칭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들은 주변을 통제하고 있었다. 핏빛으로 물든 집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처럼 그를 집어삼키려 하는 듯했다. 우거칭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공기는 묵직했고 피냄새와 알 수 없는 냉기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거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는 첫 번째 희생자, 즉 이 집의 가장인 원 씨의 시신을 마주했다. 그의 몸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검은 옷 위로는 끔찍하게 붉은 피가 마치 물감처럼 번져 있었다. 온 몸에는 수많은 날카로운 상흔들이 나 있었다. 깊게 파인 상처와 얕게 베인 상처들이 뒤섞여 있었다. 우거칭은 시신을 둘러보며 이것이 우발적인 분노의 흔적이라는 것. 여자아이의 시신이 누워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이미 생명은 떠난 후였다. 아이의 시신을 보자 우거칭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그는 아이의 방 역시 다른 방들과 마찬가지로 정돈된 것을 발견했다. 강도나 무차별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 가족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집 뒤뜰에서 발견된 날카로운 낫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었지만 깨끗하게 닫혀 있었고 지문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웃들은 방제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우거칭은 알고 있었다.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부엌으로 돌아왔고 바닥에 놓인 절인 채소 한 봉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작은 봉지 안에 끔찍한 진실을 풀어낼 가장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의 그림자. 우거칭은 현장 조사를 마친 후 첫 번째 증인인 이웃집 할아버지, 즉 자아 할아버지를 만났다. 자아 할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우거칭에게 그날 아침의 끔찍한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야기했다. 매일 아침 애십시만 되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둑을 두러 나오곤 했지. 근데 그날따라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 이상했지. 원 씨는 항상 부지런한 사람인데. 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그 친구가 피범벅이 되어 누워 있었네.
난 너무 무서워서 비명만 질렀어. 범인으로 몰릴까봐 겁도 났고. 자 할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이웃이었을 뿐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었다. 우거칭은 자 할아버지의 진술을 들으며 범인이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왜 아무도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경찰은 이미 용의선상에 오른 2명의 인물을 조사했다. 바로 장 씨의 언니 사위인 펑미ao 워거와 원 씨의 조카인 원앙자오였다. 그들은 모두 피해자 가족과 매우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다. 우거칭은 먼저 펑미ao 워거의 진술서를 읽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강조했다. 그는 도박비 때문에 어머니조차 저를 외면했을 때 장누님만이 저를 믿고 도와주셨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전날 원 씨 집에서 장작을 패주었다고 진술했다. 그가 떠날 때 장 씨가 그에게 절인 채소 한 봉지를 선물로 주었다고 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펑파르모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진술은 모든 면에서 논리적이었다. 다음은 원앙자오였다. 그는 피해자 가족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지만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원 씨와 장 씨가 친절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진술하며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그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은 여러 농민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우거칭은 2사람의 진술을 꼼꼼히 살폈다. 겉으로는 2사람 모두 피해자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범행 동기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우거칭의 예리한 직감은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다. 펑파로거의 진술에서 그가 장누님이 절인 채소 한 봉지를 주셨다는 부분에 그의 시선이 멈췄다. 왜 하필 절인 채소였을까? 그리고 그는 정말 그날 저녁에 떠난 것이 맞을까? 그의 진술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반면 원앙자오의 진술은 견고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우거칭은 그가 피해자 가족의 죽음에 대해 말할 때 알 수 없는 냉정함을 느꼈다. 모든 증거는 범인이 외부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용의자로 지목할 수 없었다. 사건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우거칭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잿빛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현장 사진을 펼쳤고 부엌 바닥에 놓여있던 절인 채소 봉지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범인이 남긴 무언의 메시지일까? 그는 이 작은 단서가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떠합 감춰진 열쇠, 절인 채소의 비닐. 모든 진술이 똑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원한 관계는 없었고 용의자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탄탄했다.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여러 차례 현장을 다시 조사했지만 나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살인 도구인 낫은 깨끗했고 지문은 물론 갈아졌다. 우거칭은 홀로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는 범인이 완벽하게 모든 증거를 지웠다고 믿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범인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단서를 남기게 마련이다. 그 단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다시 확인하고
거실과 침실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고 범인의 움직임을 추측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부엌에 멈췄다. 경찰들은 부엌을 이미 수없이 조사했다. 하지만 우거칭의 눈에는 그들이 놓친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바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비닐봉지였다. 봉지 안에는 절인 채소가 들어있었다. 장 씨는 청결한 사람이었어. 냉장고와 찬장은 물론 식기도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지. 그런데 왜 이런 봉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까? 그의 뇌리 속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울렸다. 경찰들은 이 봉지를 단순한 쓰레기나 부엌용품으로 치부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우거칭에게는 이 봉지가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섬뜩한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지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봉지는 묶여 있었고 안에는 젓가락으로 집어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는 누군가가 이 절인 채소를 봉지에 담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곧장 부엌 구석에 놓인 거대한 항아리로 시선을 돌렸다. 항아리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뚜껑을 열자 쿰쿰하고 시큼한 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항아리 가득 절인 채소가 담겨 있었다. 우거칭은 봉지 안에 절인 채소와 항아리 안에 절인 채소가 같은 종류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안에 절인 채소를 맛보았다. 그리고 비닐봉지 안에 채소도 맛보았다.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였다. 맛과 향, 식감까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로써 그는 확신했다. 비닐봉지 안에 절인 채소는 항아리에서 꺼낸 것이 틀림없었다. 이 작은 발견은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장 씨는 탕소대로 깨끗하게 절인 채소를 관리하고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봉지를 바닥에 그대로 둔 채 사는 풍습이 있다. 특히 절인 채소는 흔하고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다. 장 씨는 이 절인 채소를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채소를 담는 동안 그녀를 찾아온 손님이 갑자기 돌변하여 그녀를 공격했다. 이 손님은 그녀가 방심한 순간을 노렸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는 단 한 명의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다. 우거칭은 바닥의 비닐봉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절인 채소를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봉지 안에 숨겨진 배신과 잔혹함을 보고 있었다. 이 작은 봉지는 이제 더 이상 사소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해주는 침묵의 증인이었다. 그는 이 작은 증거를 가지고 미궁 속으로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재구성된 악몽, 핏빛 서사. 우거칭은 비닐봉지에 담긴 절인 채소와 부엌 구석의 항아리를 면밀히 비교한 후 그의 섬뜩한 가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이제 논리적인 재구성을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잔혹한 범죄 현장이 마치 영화처럼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도살인이 아니다. 범인은 피해자 가족과 아주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우거칭은 낮게 읊조렸다. 시골 사람들의 인심을 생각하면 절인 채소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일 것이다. 장 씨는 손님에게 이 선물을 주려고 부엌에서 채소를 꺼냈을 테고
그는 마치 시간 여행자처럼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갔다. 장면 1. 평화로운 일상의 종말. 날은 저물어 가고 있었다. 장씨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집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그 손님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였기에 장씨는 경계심 없이 그를 맞이했다. 대화가 오고 가고 손님은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따뜻한 성품의 장씨는 그에게 집에서 직접 담근 절인 채소를 선물로 주고 싶었다. 장면 2. 배신의 순간. 장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구석에 놓인 항아리에서 젓가락으로 절인 채소를 정성스럽게 꺼내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돌아서 있었고 손님의 눈에는 그녀가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보였다. 그 순간 손님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어둠의 욕망을 참지 못했다. 그에게 이 절인 채소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탐욕의 상징이었다. 장면 3. 핏빛의 서막. 손님은 조용히 뒤뜰로 나가 농기구 창고에서 원씨 가족의 아주였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가 장씨의 등 뒤로 다가서는 순간 공기는 정지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망설임 없이 낫을 휘둘렀다. 낫은 장씨의 등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절인 채소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노눅한 소리를 냈다. 장면 4. 잔혹한 연쇄살인. 장씨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범인은 그 자리에 절인 채소 봉지를 버려둔 채 낫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이 집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핏자국이 길게 이어진 거실로 걸어간 그는 원씨를 발견했다. 원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범인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범인은 원씨에게 끔찍한 공격을 가했다. 원씨의 시신은 피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인은 침실로 향했다. 신발자리 어린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범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보며 죄책감 대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확고한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는 너무나 순진했고 그래서 더욱 위험한 증인이 될 수 있었다. 범인은 아이마저도 끔찍하게 살해했다. 장면 5. 유령 같은 흔적 지우기. 모든 범행을 마친 후 범인은 냉정하게 현장을 정리했다. 그는 낫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다. 낫은 집 뒤뜰의 풀숲에 버려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버려둔 절인 채소 봉지가 우거칭에게는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 우거칭은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재현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잔혹한 범죄가 우연이 아닌 한 사람의 배신과 탐욕에서 비롯된 비극임을 확신했다. 그의 눈은 빛을 발했고 그는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다. 침묵의 증언자, 배신의 흔적. 우거칭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핏자국, 부엌에 버려진 절인 채소 봉지, 그리고 침실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시신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이 모든 증거들은 겉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였지만 우거칭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끔찍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수사팀을 모아 자신의 가설을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범인은 피해자 가족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팀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아해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말도 안 된다는 의심이 역력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는 모두 이 가설과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우거칭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범인은 가족과 너무 가까워서 장 씨가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그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장 씨가 절인 채소를 선물로 준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보통 친밀한 사람에게만 이런 소박한 선물을 합니다. 범인은 장 씨가 가장 무방비 상태였을 때, 즉 부엌에서 절인 채소를 담고 있을 때를 노려 공격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마치 차가운 논리적 칼날처럼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증거가 바로 바닥에 버려진 절인 채소 봉지입니다. 만약 강도가 들이닥쳤다면 장 씨는 비명은 지르거나 저항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기습당해 쓰러졌고 그 때문에 봉지를 떨어뜨린 겁니다. 범인은 장 씨를 살해한 후 이 집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원 씨와 어린아이까지 차례로 살해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살해한 잔혹성은 오직 입막음을 위한 것입니다. 수사팀원들의 얼굴은 점차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그동안 뻥뻥먹어와 원앙자오의 알리바이에만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동기를 간과했다. 범인은 원한이 아니라 바로 배신과 탐욕과 동기로 범행은 저지른 것이다. 우거칭은 그들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수사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피해자 가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 특히 금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십시오. 범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 피해자 가족의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고칭은 끔찍한 예감으로 다가왔다. 모두가 알리바이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 중 누군가가 바로 이 모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우거칭의 날카로운 추리는 수사팀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닫게 했다. 절인 채소 봉지는 더 이상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칼날에 숨겨진 차가운 침묵의 증언자였다. 공싱지지림 도 죄를 뒤흔들었다. 그들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했다. 수사팀은 즉시 피해자 가족에 가까운 인물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소환된 사람은 바로 펑상오거였다. 그가 경찰서로 들어서는 순간 우거칭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겉보기에는 슬픔에 잠긴 채 조문객처럼 보였지만 우거칭의 예리한 눈에는 그의 깊은 내면에서 맴도는 불안감이 감지되었다. 펑만 오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피해자 가족과의 깊은 관계를 눈물로 호소했다. 저에게 장누님은 친어머니와 다름없었어요. 도박비 때문에 집안에서 내쫓기다시피 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께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고 그의 눈물은 진실처럼 보였다. 수사팀원들 중 일부는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우거칭은 그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 그는 펑만 오거의 진술에서 미묘한 모순들을 찾아냈다. 자네가 사건 전날 장작을 패줬다고 했지. 그리고 장 씨가 절인 채소를 선물로 주었다고 했고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 우거칭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펑맛 오거는 능숙하게 대답했다. 그저 누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거칭은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대신 수사팀에 조용히 지시했다. 펑만 오거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특히
도박과 관련된 기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세요. 며칠 후 보고서가 우거칭의 손에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펑만 오거가 도박에 중독되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장 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심지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돈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우거칭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군. 그는 은혜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빚을 말하고 있었어. 그에게는 원한이 아니라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 그는 수사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의 진범은 펑만 오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빚을 청산하고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은혜를 입은 가족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그의 맹목적인 탐욕이 이 끔찍한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그동안 펑만 오거의 선량한 얼굴과 그럴싸한 진술에 속아 넘어갔다. 그가 내뱉은 모든 진심은 사실 그의 잔혹한 범죄를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던 것이다. 오거칭의 날카로운 추리는 수사팀의 맹목적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펑 바누거의 심리적 방어막을 뚫고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뿐이었다. 현장으로의 귀환, 무너지는 가면. 펑 바누거는 자신의 알리바이가 완벽하다고 믿었다. 그는 이미 한 차례의 신문을 통과했고 경찰이 자신을 풀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우거칭은 그를 신문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당신이 결백하다면 현장에 직접 가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펑 바누거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가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다. 핏빛으로 물든 노을이 원씨의 집을 비추고 있었다. 집의 음침한 분위기는 며칠 전 그가 느꼈던 평온함과는 완전히 달랐다. 집안에서는 아직도 피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우거칭은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장씨가 당신에게 절인 채소를 담아주었다고 했죠? 펑 바누거는 발을 멈췄다. 그의 눈에 바닥에 핏자국이 들어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장씨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를 향해 미소 짓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거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렴 이라고 말한 후 한청이 들리는 듯했다. 그때 당신은 정확히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우거칭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펑 바누거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우거칭은 그가 무너질 때를 기다렸다. 당신은 장씨의 등을 보았을 겁니다. 그녀는 당신이 돌아섰다고 믿었겠죠? 그녀는 당신이 준 선물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녀의 뒤에 섰고 낯을 들었습니다. 우거칭의 말은 마치 끔찍한 예언처럼 그의 귓가에 울렸다. 펑 바누거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핏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그를 비난하는 듯했다. 내가 아니야. 그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우거칭은 그의 어깨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갔다. 이건 원씨의 피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아들처럼 대해주었죠. 그런데 당신은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 핏자국이 가득한 거실, 그리고 그 뒤편의 침실. 펑만 오거는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눈에 어린아이의 방이 들어왔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다. 그는 아이의 방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우거칭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자네가 살해한 아이는 자네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던 아이야. 그 작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자네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살해할 수 있었나? 그의 말은 펑만오거의 마지막 방어선을 산산조각 냈다. 펑만오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무릎은 힘없이 꺾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죄책감과 후회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현장은 더 이상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찢어지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드러나는 심판의 장이 되었다. 뿌리로 쓴 자백, 탐욕의 끝, 펑만오거의 절규가 펑 빈 집안을 울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현장의 핏자국, 그리고 우거칭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며 자신의 입으로 끔찍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공포로 뒤섞여 끊겼다가 이어졌다. 도박 때문이었어요. 제가 모두 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박 중독자이며 빚 때문에 깡패들에게 쫓기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날 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그는 마지막 희망으로 장 씨를 찾아갔다. 그는 장 씨에게 다시 한번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장 씨는 그를 불쌍히 여겨 돈을 주었고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충고했다. 오거거야, 이젠 도박을 그만해야 해. 계속 이러다가는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도 너의 빚을 갚아줄 수 없어. 이 따뜻한 충고는 펑만오거의 귀에 은혜로운 말이 아닌 차가운 절망의 목소리로 들렸다. 그는 생각했다. 도박을 그만둘 수는 없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빌리다가는 때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등을 보였고 그 순간 제 눈에 뒤뜰에 놓인 낫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조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낫을 들고 조용히 장 씨에게 다가갔다. 그녀와 돌아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등은 너무나도 무방비했죠.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낫을 휘둘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장 씨는 쓰러졌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절인 채소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펑 버구거는 그 봉지를 보며 자신의 죄악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장 씨를 살해한 후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몸을 멈췄다. 원 씨와 아이가 나를 보았을지도 몰라. 나를 알고 있어.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낫을 다시 들고 거실로 향했다. 원 아저씨는 저를 보며 놀라셨어요. 럼에가야, 너 왜? 라고 물으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낫을 휘두를 뿐이었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순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이의 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죠. 제가 정말 미친놈이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대로 두면 안 돼. 아무도 몰라야 해. 라고 생각했어요. 아이의 얼굴은 천사 같았는데 제가 죽였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의 몸은 죄책감과 공포로 덜덜 떨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을 올가맨 것은 그가 무심코 버려둔 절인 채소 봉지였다.
우거칭은 그의 자백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펑거우거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죄의 무게를 토해내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듯했다. 그의 자백은 단순히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탐욕과 배신으로 어떻게 파멸에 이르는지 보여주는 끔찍한 고백이었다. 비극의 진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펑벙오거의 자백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거칭의 재구성과 일치했다. 그는 비명을 삼키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토해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 밤의 끔찍한 공포와 함께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린 절망이 서려 있었다. 저는 제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낫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았고 제 지문도 모두 지웠습니다. 현장에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했죠. 누구도 제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완벽함에 대한 환상은 우거칭의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우거칭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이 잊고 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인 채소 봉지입니다. 펌마노거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고 묻고 싶겠죠. 우거칭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장씨가 절인 채소를 봉지에 담고 있을 때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그녀가 쓰러지면서 그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죠. 당신은 범행 후 도망치느라 그 봉지를 챙길 겨를이 없었거나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봉지가 당신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우거칭은 그에게 절인 채소 봉지가 항아리에서 나왔으며 이는 장씨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는 논리를 설명했다. 장씨는 당신을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 은혜를 끔찍한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그 절인 채소 봉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잔혹함과 그녀의 순진함을 동시에 증명하는 피 묻은 증거입니다. 펑마노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온몸을 떨었다. 그는 그날 밤의 끔찍한 장면을 떠올렸다. 장씨가 뒤돌아선 채 자신을 위해 절인 채소를 담고 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든 낫을 보고도 그녀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공포가 아닌 배신감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잠에 들면 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피를 흘리는 장로님, 눈을 감고 있는 아이, 그리고 저를 원망하는 원아저씨의 모습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들 수도 없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듯 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는 돈만 생각했지만 살인 후에는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자신의 양심이었다. 그는 물리적인 증거는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에 남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우거칭은 그의 자백을 들으며 탐욕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다시 한번 목격했다. 시작되었지만 결국 펑머서거는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인간성을 잃었다. 절인 채소 봉지는 그에게는 사소한 물건이었지만 우거칭에게는 한 인간의 배신과 타락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진실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지옥 같은 현실, 벗어날 수 없는 형벌. 펀먼 모거의 자백은 경찰서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잔혹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그가 아직도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울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공허만이 가득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그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산산이 부서진 듯 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가 감옥으로 향하는 길, 밤하늘은 그가 범죄를 저지르던 그날 밤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그날의 폭우와 천둥은 없었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날 밤의 끔찍한 소리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낫이 살점을 가르는 소리, 피가 바닥에 튀는 소리, 그리고 그가 숨죽여 흘리던 끔찍한 비명소리. 그는 이 소리들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 지옥 같은 현실이었다. 밤마다 악몽이 시달립니다. 그는 취조실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잠에 들면 그들의 얼굴이 보여요. 피범벅이 된 장로님, 공포에 질린 원 아저씨, 그리고 저를 원망하는 아이의 눈빛이. 그 아이는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눈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법적인 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심리적 고문이었다. 감옥의 차가운 철창이 닫히자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도, 친구도, 어떤 따뜻한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자신의 죄와 마주해야 하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는 창살 밖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그에게 그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빛은 자신이 저지른 어둠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었다. 은혜를 입었던 가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잠을. 그는 결국 자살을 생각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거야. 아마도 죽어서도 그들의 원혼이 나를 깨달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한 가족을 파멸시키고 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경고였다. 그리고 뻥풍버노는 그 경고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의 내면의 형벌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실의 승리, 절인 채소의 교훈. 뻥팡노의 자백과 함께 이궁에 빠졌던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한때 평화로웠던 마을은 이제 끔찍한 비극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위대한 범죄 수사 전문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우거칭이었다. 수많은 경찰관들이 놓쳤던 사소한 단서, 절인 채소 봉지. 우거칭은 그 봉지를 보며 범인의 심리와 행동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단순한 증거 분석을 넘어 범죄 현장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구성하고 범인의 영혼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의 논리는 차갑고 예리했으며 그의 직감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거칭의 명성은 전국에 퍼져나갔다. 언론들은 그를 절인 채소 봉지 살인 사건을 해결한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그의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단순한 탐정이 아니었다. 그는 과학과 논리,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 하지만 우거칭은 영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고 범죄 현장의 작은 단서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게 이 모든 사건은 돈이나 명성이 아닌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밝히는 신성한 임무였다. 그는 뻥팡누의 절망적인 눈빛을 잊지 않았다.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그리고 그 파멸이 어떻게 무고한 생명들을 앗아가는지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물질적인 탐욕은 인간성을 잠식하고 결국 끔찍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겉으로 드러난 있다는 것을. 절인 채소 한 봉지. 그것은 한 가족의 따뜻한 정성과 배려를 상징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의 타락과 잔혹한 배신을 증명하는 차가운 증거가 되었다. 진실은 항상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은 흔치 않다. 우거칭은 그 드문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의 능력은 수많은 미해결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났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한다. 어쩌면 또 다른 절인 채소 봉지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진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